옛날 옛적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지만 때때로 주민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젊고 총명한 학자 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 공자의 인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철학적 생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을 광장은 색색의 등불 가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찹쌀떡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는 특히 인기가 많아서 항상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러던 중 찹쌀떡을 만들던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틈에 사람들이 서로 먼저 떡을 사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준호는 재빨리 시장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다투던 것을 멈추고 준호에게 주목했습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도 우리와 같은 찹쌀떡 가게가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원래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찹쌀떡 가게가 생긴 후부터 사람들은 종종 서로 먼저 사겠다며 다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여행을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라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보자 가게 주인에게 슬며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지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궁금한 표정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 노인은 모든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떡이 맛을 볼 수 있게 가게 앞에 작은 조각들을 준비해 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서로에게 작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곳에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떡을 맛보려 공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작은 양보가 쌓여 마을 전역에 따뜻함을 더했지요. 노인은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이란 것은 이렇듯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오. 그리고 그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돌아갔답니다. 준호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차례를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찹쌀떡 가게에서는 조그마한 떡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어 사람들은 맛을 보며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매년 축제 때 공자의 인을 기념하며 서로 작은 친절을 나누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전해 내려와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쳤고 은 그렇게 작은 찹쌀떡 가게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의 심심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무척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신념으로 삼아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한 구석에 살던 할머니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도둑 맞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짓인지 궁금해하며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슬픔에 빠졌고 모든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올로가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선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마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함을 잊어버린 탓일 것입니다. 그를 벌하기보다는 그가 선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 사건을 범한 사람 역시 우리의 이웃일 것이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며칠 후 한 작은 아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과를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뭔가가 필요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만.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이의 집으로 가서 사과를 직접 건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할 때 언제든 나에게 오렴. 이 나무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아이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축제를 열었고 그로 인해 더더욱 공동체 의식이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 덕분에 더 깊이 인간 본성의 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며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심심초는 그렇게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찾았고 성선설에 기반한 삶의 철학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던 본연의 선한 본성을 간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사과 하나가 가져다준 커다란 깨달음이 있는 마을은 언제나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자연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씨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의미로 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자주 그를 찾았습니다. 노자는 항상 마을의 작은 언덕에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산들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고 솟아오르는 햇볕을 맞으며 자기만의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의자연 철학 덕분에 늘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사람들은 흥겹게 준비했던 축제 장소가 엉망이 되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좌절하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 노자는 한결같이 언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노자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노자 할아버지, 모두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그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이미 내린 비를 강제로 없앨 수도 없단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비가 개일 때의 기쁨을 알 수 있지. 청년은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차분한 태도에 영향을 받아 그도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그치자 다시 활기에 찼고 축제는 예상보다 더 큰 기쁨 속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자의 철학이 그날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큰 지혜를 품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믿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때때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도 이 마을은 노자의 무의자연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새기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노자는 그의 평온한 미소와 함께 늘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기호발설에 관심이 많은 학자 김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생은 그의 깊은 학문적 열정으로 유명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철학적 논쟁을 다소 어렵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김선생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론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선생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생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마을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음식은 이기호발설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드는지 보도록 합시다. 김선생은 커다란 냄비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 김치찌개의 조리법과 같습니다. 조리법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명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것은 도덕적 원리나 법칙처럼 우리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는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기는 이 재료들입니다. 신선한 김치, 두부, 돼지고기, 양파 등등. 이 재료들은 우리 음식의 맛을 결정짓고 만들 수 있는 물질적 요소들이죠. 김 선생은 불을 켜고 냄비에 재료들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와 기가 만나려면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은 이의 지도를 받아 기를 요리하고 변형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덕적 원칙들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냄비 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재료가 신선하지 않거나 조리법을 잘못 따르면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치찌개의 풍미를 즐기며 기호발설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기의 조화를 잘 이룬다면 우리 삶도 이 김치찌개처럼 맛있고 조화로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잘 요리하는 요리사가 됩시다. 이렇게 김 선생은 이황의 이 기호발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윤리적 교훈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삶의 김치찌개는 그렇게 더욱더 풍요로워졌습니다.